오늘은 논증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우리 입론을 할 때 찬성 입론에서 사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논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핵심 용어의 개념을 좀 정의를 해줬죠. 그리고 주요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주요 쟁점에 따라서 전개하고 비교 우위에 따라서 혹은 개인 가치에 따라서 전개를 한 다음에 입론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반대 입론에서는 우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을 거니까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맥락이겠죠. 자, 그리고 찬성 측의 용어 정의를 수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용어 정의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용어 정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주요 주장을 전개하는 방법에서는 직접 반박, 간접 반박, 그리고 혼용 반박의 전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반대 입론을 전개할 때 직접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 측에서 입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부정을 함으로 인해서 반대 측이 해소해야 되는 반증의 의무를 해소해 버리는 거죠.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반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반대 입론이지만 내용은 실질적으로 첫 번째 반박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찬성 입론에서 두 가지 주장을 했다면 반대 입론에서는 각각의 주장에 대립되는 이것은 아닙니다. 악성 댓글이 생산되고 있다니까, 악성 댓글 생산되지 않습니다. 혹은 연예 뉴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명예훼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예훼손 댓글에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두 주장 사이에 부딪히는 지점,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아주 전통적인 토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 입론 두 번째 전개 방식은 간접 반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찬성 입론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내용을 반대 입론에서 언급하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기억나시죠? 찬성 측이 그 주장에 대해서 분명 고려는 했지만, 야, 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손해야, 불리해. 그러니까 우리 이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어. 저리 치워두자. 라고 배제를 했습니다. 반대측이 생각하기에, 불리함 때문에 배제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가져와서 공격을 하는 거죠. 악성 댓글이 생산되고 있고 명예훼손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찬성 측은 주장을 했지만 반대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에요? 악플러는 그리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런 방법은 이 악성 댓글 그리고 연예인 뉴스에서 댓글을 폐지하는 것이 요즘 여러분들 뉴스 기사를 읽어보면 아무래도 댓글이 없다 보니까 이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알 수 없고 나도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 뭔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댓글을 폐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잖아요. 이것을 언급했을 경우에 찬성 측은 불리할 수 있어서 아예 배제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얼른 가져다가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런 방식은 쟁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반대 측은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체 논제를 자기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찬성 입론을 스스로 전개하는 이런 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하게 약점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간접 반박의 방법은 큰 토론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혼용 반박이 있었죠. 혼용 반박은 반박하지 않으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는 반박을 하고 그렇지만 나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어떤 것도 같이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는 쟁점이 형성되지만 하나는
형성이 되지 않고 있죠. 명예훼손에 대한 거, 내 짝꿍은 어디 있지? 왜 갑자기 악플러가 나오는 거지?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지만 어쨌든 반박의 기능도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비장의 무기가 있다면 이것을 공격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 토론에서 3개 혹은 4개 정도의 주장을 하죠. 주요 주장을 하죠. 한 개는 너무 적은 것 같고 2개도 부실한 것 같고 예. 그럼 도대체 몇 개의 주장을 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논제에 대해서 주장이 너무나 많아지면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져 있죠. 주의가 분산되고 듣는 사람도 지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죠. 너무 많은 정보가 막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걸 다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 중에는 5개나 6개가 제시된다면 그 중에서 설득력이 더 강한 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그리고 그렇지 못한 주장이 서열대로 나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연구 결과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중요한 개념은 관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여도는 내가 그 주제에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는 등교 수업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다음 주에 당장 등교 수업을 시행하겠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에 대해서 막 4개, 5개, 6개 핵심 내용들이 전개가 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관여도가 낮은 상황이라면 만약에 그 논제에 대해서 대학생이 아니고 나는 학교 갈 일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그 주장의 설득적인 질이 높든 낮든 주장의 수가 많아질수록 태도 변화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장의 수와 태도 변화는 비례하죠. 그래? 나랑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저렇게 구구절절 이유가 많은 거 보니까 등교 계약을 해야 되는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관여도가 높은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제 질 낮은 주장은 자, 그래프를 보시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태도 변화가 떨어지죠. 자, 내가 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판단의 가치가 없고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어떤 확신이 없으니까 말이 길어지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의심이 생기게 되고 태도 변화가 등교 거부 뭔가 이상해 이거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표를 보면 관여도가 높을 때 내가 거기에 관련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을 때는 주장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질 낮은 주장 아무 주장이나 갖다가 끌어들여서 개수만 높이는 것은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두 다 질 높은 주장 하나도 뭔가 빼기 아까울 정도로 질 높은 주장이라면 뭐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절하게 3개 정도만 제시하는 게 좋겠죠.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내가 주장을 제시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이걸 듣는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어느 정도의 관여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장을 한 3개, 4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제일 중요한 걸 처음에 얘기할까? 아니면 마지막에 얘기할까? 뭐 이런 전략들도 소소하게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최신 효과와 초도 효과를 적용해서 이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초도 효과는 잘 아시죠? 먼저 제시되는 주장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겠죠. 최신 효과는 정보가 몇 가지가 제시될 때
가장 마지막에 나에게 제시됐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말합니다. 자, 초도 효과와 최신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자, 이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주장 1과 2를 시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연이어서 제시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태도를 측정해 봤더니 초도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주장을 연이어서 계속 1개, 2개, 3개, 4개를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태도를 측정하면 가장 먼저 제시했던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게 기억에 남았던 거죠. 자, 하지만 첫 번째 주장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좀 둔 다음에 두 번째 주장을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에 태도 측정했더니 이때는 최신 효과, 그러니까 두 번째 주장,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주장의 내용을 기억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경과가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근데 우리가 토론을 진행할 때 주장을 시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연이어서 제시를 하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렇게 연이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도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장, 가장 설득력 있는 핵심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의회식 토론 같은 경우는 찬성 측의 첫 번째 토론자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끼어드니까 시간차가 발생하게 돼서 그때는 조금 더 중요한 주장을 두 번째 토론자가 입론자가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2개, 3개, 4개의 메시지를 어떤 순서대로 어떤 걸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어떤 걸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이럴까 고민이 된다면 토론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치를 하는 것, 말로써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입 밖으로 나가면 기록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중간중간 요약을 해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반복해주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정보처리 관점에서도 그렇고 단순 노출 이론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메시지가 반복돼서 듣게 되면 이해도가 높아지죠. 정보 처리가 좀 더 원활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듣다 보면 뭔가 처음에는 이상했던 것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친근함을 유발하게 돼서 그래 말이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왠지 묘하게 설득되네 뭐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친근감이 유발되어서 설득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설득의 효과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이 대체 어느 정도까지인가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한 3번까지는 우리가 인지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한 4번째부터 반복되면 지루함이 느껴지고 또 호감도도 떨어진다. 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도 뭐 몇 번 들으면 여러분들 싫잖아요. 그 기준이 3회, 4회 정도 일반적으로 거기에서 갈려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했을 경우에는 메시지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입론에서 한번 반복하고 반론에서 반복하고 최종 발언에서 반복을 하고 요 정도로 해주면 적절한 반복이 되어서 설득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논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증이라고 하면 주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타당성을 밝히는 것이죠. 논증의 구성은 주장이 있으면 근거와 증거 이렇게 짝꿍처럼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예를 들면 이게 있을 수 있겠죠. 주장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죠. 근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겠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증거는
이 근거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과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그리고 병무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의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저는 군복무 가산점제가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장, 근거, 증거를 세트로 구성해서 가져가는 것이 논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 주장이 있죠.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합니다. 라는 주장은 근거로 인해서 더욱더 탄탄한 구조를 갖게 되죠. 자, 얘가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면 근거와 주장 사이, 예를 들면 엄마 아빠라면 엄마 아빠의 사이를 좀 더 돈독하게 해주는 것이 뭐 이들 사이의 이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증거라고 하는 개념은 주장과 근거의 사이를 더 완전히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의 85%가 찬성하니까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둘 사이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죠. 자, 이래서 이 세 가지가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좀 이제 대학생이고 좀 더 차원 높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툴민이라고 하는 학자는 논증의 이른바 완성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를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기본형, 주장, 근거, 증거에다가 세 가지 요소를 더 추가했는데요. 첫 번째는 2차 증거입니다. 2차 증거는 제시된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 증거 2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증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뒷페이지에 아까 표에 더 추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도 조절인데요. 제시된 주장의 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어떤 주장을 할 때 우리 100% 맞아. 내 말이 틀림없이 맞아. 한 명도 예외는 없을걸? 이런 식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아마도 그럴걸? 한 60% 정도는 그렇지 않을까? 절반 이상은 이 제도에 찬성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90% 10중 8구 그래. 대부분은 그래. 거의 다 그럴걸? 이런 식으로 100%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반대할 것은 예상하지만 그래도 90% 정도는 찬성이야. 이런 정도로 이 주장의 강도를 조절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득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 A라는 영역이나 조건에서는 맞지만 그렇지만 B라는 영역에 가서는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미리 밝혀줌으로 인해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논증의 방법 요소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좀 전에 봤던 논증의 기본 모형이죠. 여기에서 2차 증거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 조사에서 85%가 군 가산점제 부활을 찬성했대요. 자, 증거 1이죠. 자, 여기에서는 2차 증거 2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70%의 사람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1, 증거 2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2차 증거는 증거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85%가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찬성하는 것 나타났다라는 증거를 또다시 입증을 해주는 거죠. 이 조사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신뢰 수준은 98%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연구 결과입니다. 얘를 믿을 만한 것으로 뒷받침해 주어서 이 둘 사이가 더욱더 공고하게 해주는 2차 증거는 증거 1, 증거 2, 증거 3, 증거 4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증거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의 증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강도를 설정하는 표현이 있죠. 네, 85%라던가 70%라던가 이런 거요.
100% 찬성합니다. 뭐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떤 주장을 할 때 100%다 그래요 라고 하면 일단 의심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께 핸드폰이 갖고 싶어서 핸드폰 사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너네 반 아이들이 몇 명이나 핸드폰을 갖고 있니?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나 핸드폰을 갖고 싶은 마음에 나만 빼고 다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모님은 의심하시죠. 너만 빼고 다 있다고? 정말 너만 없니? 이런 거죠. 그건 강도,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강도 조절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한 60% 정도는 있어요. 혹은 70% 정도, 혹은 3명 중에 2명은 갖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반에 28명인데 18명 정도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핸드폰을 요즘 아이들이 갖는 게 조금은 더 일반적인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강도 조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한계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었지만 마지막에 이것은 완벽하지는 않고, 물론 미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결과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 주장은 이미 어느 정도 완벽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연구 대상, 설문의 대상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리 내 주장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라고 우려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계를 미리 설정하는 것은 이렇게 제시된 주장의 신뢰도를 오히려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툴민의 논증 모형, 우리가 논증이라는 것만 얘기를 들어도 머리가 아팠고, 논증이 주장 그리고 근거, 증거로 구성된다라는 표를 봤을 때도 머리가 아팠고, 그리고 툴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3가지를 더 더했다고 우와 라고 하면서 그만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로 보니까 별거 아니죠. 주장을 내가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하나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지만 2개, 3개, 4개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완벽한 주장이 있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이 한계를 갖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낸다면 이 주장을 듣는 사람이 판단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논증의 2가지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증, 아까 좀 전에 우리가 했던 논증을 구현하는, 전개하는 방법은 연역과 귀납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수업에서 이것을 들어본 친구하고 이제 물어보면 처음 들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이 한자어여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뭔가를 설득할 때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역 논증 방법은 주장, 근거, 증거를 이렇게 나열할 때 증거, 반드시 참이될 수 있는 증거들만 제시함으로 인해서 주장이 참이되게끔 하는 이런 방법을 말하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참이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없겠죠. 이런 촘촘한 논증의 방법을 말하고, 귀납 논증은 증거가 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장이 반드시 참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쌓이면 쌓일수록 주장이 참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러한 논증의 방법을 말합니다. 뭔가를 내가 관찰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눈에 띈다면 우리는 그거를 사실로 간주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방법인데, 도대체 이거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실제 예시문을 통해서 이해를 한번 증진시켜 보겠습니다. 자, 연역 논증은 증거들이 모두 다 사실이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주장이 반드시
참여되어야 하는 구조라고 했죠. 자, 그럼 지금은 주장부터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할 때 증거부터 하죠. 그럼 한번 증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 모두 다 알고 있죠. 지금은 최시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지만 어쨌든 많은 친구들에게 최순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익숙할 겁니다. 자, 최순실은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를 청와대 외부로 유출해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열람했습니다. 자, 사실이죠. 자,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록물이나 물품을 무단으로 유출을 했을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빼박. 사실이죠. 자,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입니다. 두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러면 최순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실 명제가 도출이 되죠. 무엇인가요? 어겼으니까 네, 처벌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밑에서부터 사고를 하기 시작하지만 주장부터 설정을 하고 근거와 증거를 확산해 나갈 수도 있죠. 최순실은 처벌해야 돼. 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겼거든. 그걸 어겼다고? 그게 뭔데? 자, 이 기록물 관리법은 이런 내용이고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이런 처벌을 받아. 자, 1차 증거죠. 2차 증거. 그런데 최순실이 말이야. 연설문도 빼돌리고 국무회의 자료도 빼돌렸어. 그리고 그거를 막 자기 맘대로 수정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법 어겼으니까 처벌해야 되죠. 자, 어디 하나 우리가 이것을 거짓이라고 반론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만 가지고 논증을 구성을 해서 주장이 너무나 당연하게 참이되게 하는 이 구조가 바로 연역 논증의 사례입니다.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자,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해야 된대요. 근거는 뭔가요? 대다수가 찬성하니까요. 그래요? 자, 1차 증거. 병무청에서 조사해 봤더니 우리 국민 85%가 찬성한대요. 자, 사실이죠. 자, 2차 증거. 자, 70%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한테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에게 정당한 가산점을 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사실이죠. 그러니까 없는 내용을 허위로 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통계조사의 결과는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85%, 70%면 뭐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거네. 그러니까 군복무 가산점제를 부활해도 괜찮겠는데? 부활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가 단계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토론의 논제라고 봤을 때면 군복무 가산점제는 부활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주장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살펴봤던 법률이라던가 지금 본 통계 자료, 이건요. 연역 논증, 모두가 참인 연역 논증이기도 하지만 앞서 톨민이 이야기했던 논증 모형 중에서 한계 설정을 하게 되면 귀납 논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귀납 논증의 사례를 살펴본 다음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귀납 논증의 사례는 그 논증을 구성하는 과정은 똑같죠. 주장, 근거, 증거로 구성을 하는데 그리고 증거들을 사실로 구성하는 것도 또한 같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을 통해서 추론하는 주장,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참인 건 또 아니에요. 뭔가 이걸 100% 사실이라고 내가 믿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거죠. 예,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증거부터 그럼 또 마찬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걸그룹 출신 A양 있잖아. 그 A양이
활동 당시 소속사에서 노출 요구를 했대.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대. 자, 이건 피해를 발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청소년 심리학은 미성년 상태의 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 미성년자들을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에게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대. 자, 이거 사실이죠. 사실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피해 발견 사실 1, 피해 발견 사실 2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거 1과 2를 통해서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을까요? 네, 뭔가 미성년 상태에서 걸그룹 활동을 하는 것은 당사자의 어떤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결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미성년 연예인들이 선정적인 언행을 하는 것 좀 금지해야 되겠다. 법으로 금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과정은 뭔가 미심쩍죠. 뭐냐면 증거가 1과 2가 있습니다. 1과 2는 모두 다 피해 사례가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걸그룹 활동을 하지만 굉장히 건전하게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노출 요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하지 않고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사례를 찾아서 여기에 제시하진 않았지만 어딘가에 그런 사례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연예인의 선정적 언행을 금지해야 되는 이유가 당사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100% 연결고리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닌 사례들이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기납 논증은 사실들을 제시하긴 하지만 주장이 완전한 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역 논증과의 차이점을 알아채셨겠죠. 연역 논증은 어쩔 수 없이 주장이 참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납 논증은 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증거 1과 2에서 모두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피해를 뭔가 일반적인 사실로 간주를 해서 이것을 사실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주장을 펼치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또 하나의 사례를 볼게요. 자, 데이트 폭력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자, 근거는 지금까지 실형 선고한 사례가 없어. 하나도 없어. 뭐라고? 하나도 없다고? 증거 내봐. 그래? 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 있지? 걔 집행유예였어. 자, 사례 1. 인천, 대구 데이트 폭력 가해자 걔네들도 집행유예였어. 자, 사례 2. 이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모두 집행유예였다라는 공통점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 공통점을 증거로 해서 지금까지 실형은 없었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야. 이렇게 논증을 구성을 하는 거죠. 뭔가 사실인 것 같으면서도 2% 부족한 느낌을 받으시죠? 네, 기납 논증의 특징이 그겁니다. 뭔가 2%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2% 부족함을 느끼게 될까요? 네, 지금까지는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찾아보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증 구조 안에서는 이 주장이 참이지만 뭔가 사례를 더 살펴봤을 때 이걸 100% 참이라고 내가 확진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납 논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법률은 한계 설정을 통해서 기납 논증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뭔가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법률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연역 논증을 구성하기에 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에서 법률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바뀌게 된다면, 없어지거나 바뀌게 된다면 이 내용들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이것은 귀납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통계 자료 역시 한계 설정. 이 한계 설정은 앞에서 이미 언급이 됐죠. 다른 시점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설문의 대상자를 바꾼다거나 그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건 안에서는 이게 사실이지만 한계 설정을 한다면 이것 역시 사실의 가능성이 높을 뿐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과 기납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인간사회에서 뭔가를 주장할 때 연역적인 주장이 있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연역적인 논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거나 과학적인 사실 혹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 주장이 이루어질 때는 유용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논제 이외에 가치 논제라던가 정책 논제 이런 것들을 논증으로 구성할 때는 귀납 논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오류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증거 제시 방법에 대해서 또 그럼 알아보도록 하죠. 이 네 가지를 알아보고 오늘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 논증의 과정에서 논증의 세트는 주장, 근거, 증거였죠. 주장과 근거까지는 내가 내 머릿속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뇌피셜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자료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뇌피셜로 했다가는 너무나 부실한 주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어떻게 꾸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식입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이해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해서 둘 사이를 공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례. 어떤 일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통계도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계량적인 자료죠. 그 다음에 증언인데 아무나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말을 빌려서 내가 대신 전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네 가지의 사례를 알아보고 과제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를 통한 지식을 통한 증거 제시 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의 주장과 근거는 모두 동일합니다. 보통 외동인 아이들, 지금은 이제 외동인 아이들이 많은데 과거에는 외동인 아이들이 이기적이고 뭐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 언어 발달도 느리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외동인 아이들이 많아졌고 이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 외동 아이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외동 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 발달이 빠른 것이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나열을 해야 될 것이잖아요. 설득력 있게. 자, 외동인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빠르답니다. 근거는 부모와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언어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 부모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네, 그러면 이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지식을 통해서 증거를 제시해 보자면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의사소통의 기회는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래서 부모랑 의사소통을 하면서 언어를 학습하는 것, 이거는 언어 발달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득력 있는 논증을 구성할 수 있겠죠. 이때 사용되는 지식은 검증된 지식이어야 하겠죠.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라던가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오래도록 우리가 신뢰해 온 정보 이런 것들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객관적 정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지식을 통해서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런 아이들이 있어. 봐봐, 내 말 들어봐.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거죠. 실제로 외동인 내 조카는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언어 발달이 진짜 빠르다? 아, 그래. 걔가 부모랑 시간을 많이 보내서 그렇구나. 그래서 외동인 애들이 언어 발달이 빠르구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죠.
외동인 A로 약하다면 증거 1로 약하다면 증거 2가 출동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외동인 B도 언어 발달이 빨라. 증거 3도 출동할 수 있죠. 외동인 C도 또래 아이들보다 언어 발달이 빨랐어. 아, 그렇구나. 이 아이들이 부모랑 다동이라고 하죠. 2명, 3명인 형제 아들보다 부모를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언어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언어를 학습하고 그래서 언어 발달이 빨랐구나. 3명의 아이들의 공통점을 통해서 그 사례를 통해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통계를 통한 증거 제시 할 수 있죠. 뭔가 숫자적으로 딱딱딱 떨어지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신뢰할 수 있게 저 숫자는 그냥 던져진 숫자가 아닐 것이잖아요. 뭔가 치열한 계산의 결과로 도출된 것일 것이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외동아와 형제아를 비교를 해봤더니 언어 능력은 외동아이가 평균 이거, 형제아이가 평균 이거. 그래서 평균적으로 외동아가 더 언어 능력이 앞섰어. 내 말이 맞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부모랑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서 언어를 학습해서 언어 발달이 빨라. 그럼 이건 평균적으로도 통계 결과로도 입증이 됐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증언을 통한 제시도 있을 수 있겠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 뭐 하다못해 내 친구가 그러는데 뭐 이런 거라도 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나 혼자의 의견보다도요. 그런데 그 인용하는 사람이 우리가 다 알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되겠죠.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데는 강영욱 훈련사. 그렇죠. 범죄 심리에는 이수정 교수. 그렇죠. 응급 이야기에는 이국종 교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자, 아동 발달학자 그 사람이 외동아는 부모와 1대1로 지적 자극을 받을 기회가 많아서 언어 발달의 기회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면서 주장과 근거 사이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증거를 누군가의 증언을 통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